1. 인류의 탄생과 농경의 시작. 원시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이 지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부터 400만 년 전쯤이야. 최초의 사람은 어디서 살았을까?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이나 유물에 따르면 아프리카란다. 당시 지구는 빙하기였어. 유럽, 아시아, 북부, 북아메리카는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사람이 살기 좋을 만큼 따뜻한 곳, 그곳이 바로 아프리카였어. 최초의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건 그 때문이야. 그 후 사람은 몇 차례 더 혹독한 빙하기를 겪게 돼. 그 사이에 불을 사용하는 법도 알게 되고 간단한 도구를 쓰는 법도 배웠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난 게 대략 20만 년 전쯤의 일이야. 그러고 나서 현재의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전 세계에 퍼져 살게 되었어. 인간의 시대가 시작된 거지. 이때가 약 5만 년 전이란다. 원시인들의 하루하루 생활은 매우 힘들었을 거야. 따먹을 나무 열매가 주변에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냥할 수 있는 동물도 많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원시인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지 못했어. 주변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나무 열매나 사냥할 동물들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곤 했지. 이렇게 사냥을 하고 열매를 따면서 사는 생활을 수렵 채집 생활이라고 해. 이 무렵 원시인들은 지금처럼 4~5명이 같이 사는 작은 규모의 가족이 아니라 10여 명, 때로는 30~40명 정도가 모여 사는 집단 생활을 했어. 사냥을 할 때나 비, 천둥, 맹수의 위협 같은 대자연에 맞서 살아남으려면 여럿이 모여 사는 게 훨씬 유리했거든. 협동은 원시인들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였지. 그러다가 지금부터 1만 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인류 문명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단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도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났어. 당시 세계 곳곳에 퍼져 살던 인구는 500만 명 정도였다는구나. 그럼 농사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농사가 시작된 것은 약 7,000년 전이야. 사람이 지구에 나타난 게 약 400만 년 전이니까 와 자그마치 399만 3천 년 동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한 셈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었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워. 주장이 여러 가지거든.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야.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자 사냥감이었던 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먹을 것이 없어진 사람들은 새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그 결과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인구가 늘어나서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살 수 없게 되어 좁은 땅에서도 식량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노력한 만큼 확실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어. 어느 쪽 주장이든 먹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딴판으로 바뀌었어. 우선 전처럼 먹을 것을 찾아 떠돌 필요가 없어졌어. 오히려 뿌린 씨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돌보려면 한 곳에 머물러 살아야 했지.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정착생활이라고 해. 덕택에 가축도 기를 수 있게 되었어. 떠돌아다닐 때에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부터 짐승 기르기가 훨씬 쉬워진 것이지. 지역에 따라 기른 짐승이 조금씩 달라. 그렇지만 들이나 산에서 잡아온 동물을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기르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농사짓기나 짐 운반에 이용한 건 어디서나 같았단다. 다음으로는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정착생활이 널리 퍼지면서 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도시와 마을이 생겼어. 도구의 발달 속도도 훨씬 빨라져서 여러 가지 농기구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 도구가 등장했단다. 토기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야. 농사 덕분에 생긴 변화가 또 있어. 뭐냐 하면 사람 관계의 변화야. 농사짓기와 가축 기르기를 하면서 당장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식량을 얻게 되었지.
그러자 사람들은 먹고 남은 식량을 저축하기 시작했단다. 이렇게 먹고 남은 것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사냥 다니던 시절보다 생활이 좀 복잡해졌어. 사실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퍽 소박하고 공평했단다.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함께 일했고, 구해온 먹을거리를 모두 모아 힘이 세든 약하든 능력과 상관없이 다 같이 나누어 먹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굶어 죽게 되고 결국 집단의 힘이 약해져서 모두에게 해가 되거든. 그런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판에 나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농사일 전체를 보살피고 관리하는 일을 맡거나 잉여 생산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관리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차지했어. 결국 한 집단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신분과 지위 차이도 생겼어.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 불평등이 생긴 거란다. 생활을 바꿔놓은 농사짓기. 농사짓기와 함께 시작된 이 모든 변화를 통틀어 농업혁명 또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 농업혁명이 일어난 때가 신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단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과정도 혁명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야. 지구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수렵 채집 그만 농사 시작 한 게 아니란 말이지.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어났어. 그리고 농업혁명 이전 사람들과 이후 사람들이 아주 딴판이었을 거라고 상상하진 말아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모습은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았을 거야. 헐뜯고 미워하고 속이기도 했을 테고. 다음 편지에서는 농업혁명이 낳은 변화에서 피어난 고대 문명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세계 4대 고대 문명. 비밀을 간직한 듯 거대한 피라미드, 미라가 된 시체. 공포 영화냐고?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남긴 흔적이란다. 세계사 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을 떠올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되고 앞선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건 지금까지 세계사 공부를 유럽 중심으로 해온 탓이야. 알고 보면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퍽 늦게 문명이 발달한 곳이란다. 앞으로 살펴볼 4대 고대 문명에 유럽 문명이 포함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시야를 넓혀서 지구 전체를 보자.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기원전 3000년 무렵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일대, 중국의 황하 일대, 이집트의 나일강 일대, 인도의 인더스강 일대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단다. 이 네 곳 문명을 각각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허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 통틀어서 세계 4대 고대 문명이라고도 해. 그렇다고 4대 문명 외에 다른 문명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북 아메리카 곳곳에 살던 사람들도 나름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었어. 그러니까 4대 고대 문명이란 단지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앞선 문명을 일컫는 것이라고 여기렴. 이제 고대 문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꼽혀. 메소포타미아란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라는 뜻이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이 흐르는 지역을 말해. 여러 민족, 여러 왕이 번갈아가며 이 지역을 차지했어. 수메르인, 바빌로니아인, 아시리아인이 대표적이란다. 수메르인은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어.
문자를 만들어 쓰고 농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켰지. 점성술, 태음력, 산수와 기하학 등이 발달했단다. 수메르의 문자는 말랑말랑한 진흙 점토판에 갈대로 쓴 것이야. 문자 모양이 쐐기를 닮았다고 해서 서령 문자라고 해. 훗날 페니키아인들이 이 서령 문자를 좀 더 간단하고 쉽게 고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알파벳의 조상이란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할 때 얘기해 줄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일대에는 도시들이 번창했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는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었어.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였지. 장사를 하려고 세계 곳곳에서 찾아든 외국인들로 북적였단다. 티그리스 강 상류에는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니네베가 있었어. 바빌론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였고 니네베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단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왕은 커다란 돌기둥에 서령 문자로 법전을 새겨놓았어. 함무라비 법전은 원본 전체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야. 이집트 역시 메소포타미아와 어깨를 견주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곳이야. 이집트에서는 왕을 파라오라고 했어. 파라오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신의 아들이라 자처했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나일강의 신이 되어 홍수를 다스린다고 믿었어. 파라오가 죽은 뒤 머무는 집이 바로 피라미드란다. 그럼 미라는 뭐냐고?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불멸한다고 이집트인들은 믿었거든. 육신이 사라진 뒤에 살아남은 영혼을 위한 것이 미라야. 이집트인들의 미라 만드는 기술은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일로 여겨지고 있어. 내장을 빼내고 특수한 방부제와 향료를 채워넣고 붕대로 동여맨 미라. 그 중에는 얼굴까지 그대로 보존된 채 남아있는 것도 있다고 해. 피라미드 벽에는 화려한 색깔로 그림을 그려 넣었어. 그 그림을 보면 그 시절 이집트인들의 생활을 자세히 알 수가 있지. 나일강에 커다란 그물을 쳐서 들오리를 잡는 모습,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창을 던져 고기를 잡는 모습, 농토에 물을 대고 소나 염소를 물고 가는 모습, 곡식을 타작하고 빵 굽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단다. 인더스 문명과 황허 문명. 이제 인도로 가보자. 2500년경 도시국가 250개. 인도의 인더스강 일대에도 문명이 꽃피었어. 모헨조다로, 하라파 두 도시의 유적을 보면 인더스 문명의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단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잘 짜인 도시계획과 하수도 시설이야.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도로는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어. 도로를 닦기 전에 미리 계획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건물은 불에 구운 벽돌로 지었어. 집집마다 마당과 목욕탕이 있고 전용 우물을 둔 집도 많았단다. 쓰고 버린 물은 하수도를 통해 흘러나가게 되어 있었어. 하수도에는 벽돌이나 돌로 만든 덮개를 씌우고 맨홀도 두었단다. 인더스인들은 교역에 필요한 도량형을 만들었었어. 이들이 사용한 저울을 보면 16과 그 배수, 즉 16, 64, 320, 640 같은 숫자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단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의 고대 문명이 발달할 무렵 중국 황허 근처에도 문명이 꽃피었구나. 중국의 전설적인 통치자로 일컬어지는 요순우 세 왕의 이름을 너도 들어봤을 거야. 우는 황허의 홍수를 멋지게 다스린 공로를 인정받아 왕이 된 사람이란다. 그러고 보니 물을 다스리는 관계 치수 사업과 왕 사이에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니? 관계 치수는 뛰어난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잘 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힘을 합쳐야만 한단다. 그래서 큰 강 근처에 통일된 정치 조직이 발달하고
강력한 국가가 생기는 거야. 우두머리인 왕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절대자가 되고 우왕이 다스린 나라는 하나라였어. 그런데 하나라는 그저 전설 속의 나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확실한 유적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는 하나라의 동쪽, 지금의 허난성 안양현 일대에서 일어났어. 상나라라고도 해. 은나라는 청동기와 달력을 만들어 쓰고 고유의 문자를 만들었어. 거북의 등껍데기나 배 껍질에 혹은 동물 뼈에 글자를 새겼다고 해서 갑골문이라고 한단다. 바로 중국인이 쓰는 한자의 조상이지. 지금까지 고대 문명을 둘러보았어. 문명마다 다른 특징이 있는가 하면 공통점도 있으니 잘 견주어 보렴. 고대 문명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변하고 발전한 결과란다. 동시에 현재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점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렴. 추가 보충. 이집트 피라미드 나폴레옹 1798년 이집트 원정 실패했고 영국 군대가 일부를 가져감. 고고학자가 발견 로제타 스톤. 샹폴리옹 프랑스의 샹폴리옹 로제타 스톤의 상형 문자 해독자. 로제타 스톤에는 프톨레마이어스를 찬양하는 글이 있음. 아마존 강이 가장 길고 세계에서 나일강이 두 번째로 길고 미시시강이 세 번째로 긴데 그 나일강은 건조기후의 95% 주변에 사막이고 5%의 인구가 집중하고 살고 있다. 상류 에티오피아라고 하고 적대 열대우림인데 강수량이 풍부한데 1년에 3-4개월 범람을 반복한다. 그 범람 반복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한 비옥한 강수량으로 풍년이 들고 범람 후 파종 후 3-4개월 후에는 풍년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추수 후 3-4개월이 지나면 3-4개월간 피라미드를 건설한다. 피라미드나 댐, 수로를 건설한다. 범람 때문에 측량, 수학, 기하학이 발달하고 피라미드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피라미드는 10만여 명이 3-4개월 동안 20년 이상에 걸쳐 건설했다. 석재를 이동하고 석재는 나일강이 범람할 때 배로 운반하는 것이고 동쪽엔 생명, 서쪽은 죽음의 땅이라고 해서 서쪽으로 운반을 했다. 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는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역할도 있었다. 투탕카멘과 람세스 2세의 미라가 유명하다. 람세스 2세는 자녀가 130명이었는데 고려 우리 왕건이 38명과 비교할 수 있다. 자녀는 주변 공주와 평화 조약으로 맺은 결혼으로 낳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바와 카와 아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라는 육신의 온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심장 남겨놓고 내장 적출을 해서 방부제로 처리한다. 바는 사람 머리를 한 새이다. 인격이고 날아다니면서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는 영혼이다. 영혼의 활력소 카가 죽으면 인간이 완전히 죽는 것이고 사람의 육신을 아크라고 하는데 바가 심판을 받아 아크를 찾아오는 것이다. 심판을 받고 오면 아크를 찾아오는데 아크가 없으면 부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어서 영원 불멸이 가능해진다. 정면성의 원리. 이집트인들은 옆모습이 있지만 눈은 정면을 보고 상반신은 정면, 하반신은 옆면을 본다. 이것은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사람 머리를 하는 바가
이집트의 신들은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호루스가 있는데 오시리스는 이집트인이 가장 사랑하는 신이고 부활의 아이콘이다. 사후에 심장 무게를 재서 스스로 부정을 고백하는데 진실이면 오시리스가 영생을 가능하게 해주고 부정하면 악어 사자나 하마에게 먹여 아무트 신이 심장을 먹어버린다. 고대 이집트인은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생각해서 온전함을 추구했는데 신의 뜻대로 산다는 것, 부활, 영생의 조건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신의 뜻대로 도덕적으로 온전히 사는 것, 노력하면 축복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집트는 상형 문자로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상형 문자는 파피루스에 썼는데 페이퍼의 어원이 된다. 3. 그리스의 폴리스. 지난번 편지에서 세계 4대 고대 문명에 대해 알아봤지? 오늘은 유럽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고대 그리스에 대해 살펴보자.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를 알고 있지? 트로이로 쳐들어간 그리스군이 커다란 목마 안에 숨어 있다가 트로이인이 잠든 틈을 타서 성을 함락시킨 이야기 말이야. 이때 트로이와 싸운 그리스군은 여러 폴리스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였어. 연합군인 셈이지. 폴리스는 보통 도시국가라고 번역되는데 도시 하나가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독립국가였기 때문이야. 폴리스들은 저마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코린트, 이오니아들이 대표적인 폴리스였지. 그중 몇 개는 너도 들어본 이름일 거야. 폴리스들의 연합체 그리스.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처음 세워졌는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 그렇지만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규모가 큰 폴리스들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8세기 무렵으로 알려져 있어. 폴리스의 중심부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높은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폴리스의 수호신을 모신 신전이 자리를 잡았지. 언덕 아래엔 아고라, 즉 광장이 있었어. 그곳에서 시장이 열리거나 시민들이 모여 폴리스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단다. 폴리스의 성곽 바깥쪽에는 넓은 전원지대가 펼쳐져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 대개 포도나 올리브를 가꾸었지. 이런 폴리스들이 200개쯤 모여 이룬 나라가 그리스야. 거기다 그리스인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서 지중해 연안으로 나가 자기들이 떠나온 모국을 본떠 건설한 식민 도시까지 합하면 그리스의 폴리스는 무려 1000개가 넘었다고 해. 이 무렵에 살았던 시인 호메로스는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트로이 정복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가 방랑자가 되는 주인공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썼단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새로운 땅을 찾아 미지의 세계에 용감히 도전하는 그리스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폴리스들은 독립적인 주권을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독립적인 주권은 정치적 독립, 공동체는 동족의식 같은 말을 쓰고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산의 12신이 대한 신앙이 깔려 있었지.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올림피아에 모여 축제를 열었어. 축제 행사 중 하나로 각 폴리스 대표들이 나와 체육대회를 했단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국제올림픽의 기원이야. 폴리스들끼리 퍽 사이가 좋았던 모양이라고?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야.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싸울 때가 더 많았어. 특히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리스 전체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자주 다투었어. 다른 폴리스들은 때로는 아테네를, 때로는 스파르타를 지지하면서 세력 관계를 유지했단다. 이번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 아테네의 민주정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대조되는 폴리스였어. 우선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한 것으로 유명해.
직접 민주주의 정치란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한다는 뜻이야. 폴리스의 중요한 일들은 18세 이상의 아테네 시민들이 모두 민회에 모여 결정했어. 민회에 참석한 시민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밝히고 투표할 수 있었지. 관리는 시민 가운데서 뽑았는데 임기는 1년이고 한 번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민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가 돌아갔단다. 여기에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어.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오늘날의 민주정치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야. 아테네의 시민은 오늘날의 시민과는 많이 달라. 아테네의 시민은 부모가 모두 아테네 출신인 성년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자와 외국인과 노예는 시민이 아니었단다. 그래서 시민이 정치를 하는 동안 시민 아닌 사람들은 일을 해야 했지. 시민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였어. 전체에 비하면 참 적은 숫자이지 않니? 한마디로 말해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소수의 시민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된 민주주의였던 거야. 평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남자만 할 수 있거나 부자만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아. 그리스의 이름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어. 인간은 폴리스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이때 폴리스의 일이란 정치를 뜻해. 그러니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자와 노예, 외국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셈이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분개할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이런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단다. 스파르타의 엄격한 시민교육. 남자만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테네와 비슷하지만 스파르타는 여러 면에서 아테네와 비교가 많이 된단다. 아테네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주정치를 한 데 비해 스파르타는 귀족 정치에 가까웠어. 그리고 상공업이 아테네의 주요 산업이었다면 스파르타는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단다. 폐쇄적이다. 또 아테네에는 개인의 집에서 일하는 개인 소유의 노예가 많았지만 스파르타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가 많았어. 무엇보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가장 비교되는 것은 스파르타만의 아주 독특하고 엄격한 체제와 생활 방식이야. 스파르타식 훈련이란 말 들어봤지? 보통 아주 엄격하고 혹독한 훈련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야. 한마디로 지옥 훈련이라고 할까? 스파르타 시민 6%, 노예, 반노예 94%. 시민이 될 스파르타 남자 아이들은 7살이 되면 무조건 부모 곁을 떠나 공공교육기관에 들어가 아주 혹독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했어. 추위와 더위 견디기, 오랫동안 먹지 않고 버티기, 폴리스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애국심과 강인한 정신력 기르기. 교육은 30살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엔 전사가 되어 나라에 봉사했어. 남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아내가 될 여자아이들도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 강철 같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 튼튼한 아이를 낳아 폴리스의 전사로 바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단다. 세훈이는 그리스 신화를 퍽 좋아하더구나. 폴리스와 거기 살았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참고 그림, 공부하는 그리스인. 스파르타를 제외하고 그리스에는 학교가 없었어. 공부를 하려면 각자 선생님을 모셔와 개인 지도를 받아야 했단다. 전투하는 그리스인. 그리스인은 도자기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 넣었어. 특히 전사들의 전투 장면을 그린 것이 많아. 폴리스들끼리 경쟁하고 싸우던 그리스인들에게 전쟁은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 델포이의 원형 신전. 델포이는 아폴론 신의 신탁으로 이름난 곳이야. 그리스인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델포이를 찾아 신탁을 묻곤 했지. 사진은 아폴론 신전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서 있는 원형 신정이야. 올림피아 제전 경기. 그리스인은 4년마다 올림피아에 모여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단다. 제사는 그리스인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일 뿐 아니라 신나는 축제였지. 기원전 776년 제사가 끝난 뒤 기념행사로 체육대회가 열렸어. 여러 폴리스에서 온 대표들이 자기 폴리스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겨루었지. 이 체육대회를 올림피아 제전 경기라고 해.
경기 종목은 달리기, 레슬링, 격투,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등이 있었어. 올림피아 제전 경기는 110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4년마다 꼬박꼬박 열렸어. 그런데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이 제전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제전이라는 이유로 금지시켜 버렸단다. 승리의 여신이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구나. 그리스의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도편 추방. 아테네에는 추방시켜야 할 정치가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 도편에 써서 투표하는 제도가 있었어. 이를 도편 추방이라고 해. 추방당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테네로 돌아올 수 없었단다. 사진에 도편 3개에 테미스토클레스의 이름이 써있구나.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솔론 시대의 재산으로 계급을 정하는 참정권을 얻었다. 페이시스 크라토스는 독재를 막기 위해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고,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정치를 시작을 했고, 페리클레스 시대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시민권을 주면서 민주정치가 완성됐다. 해상력과 교역이 발달해 해군과 상공업이 발달했다. 스파르타 전사,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의 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는 스파르타 전사는 용감하기로 그리스 전체에 이름을 펼친 4. 종교와 사상의 시대. 역사의 여행길을 걷다 보면 어떤 한 시기에 특별한 움직임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 오늘 엄마가 도착한 기원전 6세기가 바로 그런 시기란다.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는 종교와 사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창시자와 뛰어난 사상가들이 앞다퉈 활약했거든. 인도에서는 붓다와 마하비라,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제자백가라 일컬어지는 여러 사상가들이 활약했단다. 이들은 모두 현실의 문제점을 깨닫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개혁가들이었어. 사람들을 깨우쳐서 삶의 고통을 덜어보려 노력했지. 종교의 창시자들 나타나다. 이 시대에 활약한 종교가와 사상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인도의 붓다가 아닐까 싶구나. 기원전 560년. 붓다는 왕자로 태어나 네팔 근처의 왕국, 부귀와 명예를 실컷 누릴 수 있었는데도 모두 버리고 구도의 길에 나섰으니 그 용기와 순수함이 돋보이지 뭐냐. 붓다의 본디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히말라야 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왕국의 왕자였어. 호화로운 왕궁에서 부족할 것 없이 지내던 시타르타는 어느 날 바깥 나들이를 갔다가 왕궁 바깥 사람들이 가난과 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단다. 시타르타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두었지만 사람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할 수 없었지. 결국 어느 날 밤 몰래 왕궁을 빠져나와 홀로 길을 떠났어. 29살 때 일이야. 그리고 7년 동안 인도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녔어. 그러면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던 시타르타는 비하르라는 곳의 어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진리를 깨달았단다. 이때부터 시타르타는 붓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 붓다는 깨달은 자란 뜻이다. 지금 우리가 쓰는 부처님이란 말은 붓다에서 나왔단다. 그 후 붓다는 인도 곳곳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알렸어. 그는 하루에 20에서 30km를 너끈히 걸을 만큼 강인했다는구나. 붓다는 자비를 가르쳤어.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했지. 남자와 여자도 차별하지 않았어. 그래서 억눌려 살던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 누구보다 여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환영했단다. 그때 인도에서는 브라만교가 널리 퍼져 있었어. 브라만교 사제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복잡한 형식을 만들고 부당하게 공물을 거두어 들였단다. 게다가 엄격한 카스트 제도를 강요해
계급에 따라 직업이 결정되고 다른 계급끼리는 결혼도 할 수 없게 했어. 붓다는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의 부패와 횡포를 서슴없이 비판했어. 신에게 값비싼 공물을 바치는 것보다 올바른 마음씨와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붓다는 강조했단다. 40년 동안 포교를 하고 붓다는 80살 때 열반에 들었어. 그 뒤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는 중국과 신론을 거쳐 우리나라, 일본,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어. 그렇지만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 힌두교라는 것을 알아두렴. 힌두교는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란다. 붓다와 거의 같은 때 활약한 인도의 종교가로 마하비라가 있어. 마하비라는 위대한 영웅이란 뜻의 별명이야. 본디 이름은 바르다마나. 그도 붓다처럼 높은 계급 출신인데 30살 때 집을 떠나 12년 동안 고행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지. 그런데 고행하던 12년 동안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구나 글쎄. 바르다마나가 창시한 종교를 자이나교라고 해. 자이나는 진화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단다. 진화는 또 뭐냐고? 정복자란 말이야. 아마도 삶의 고통을 정복한 사람이란 뜻이겠지. 바르다마나는 30년 동안 포교를 하고 72살에 일생을 마쳤단다. 자이나교를 믿는 사람은 인도 서부에 많다고 해. 아름다운 사원이 지금도 남아있단다. 자이나교는 폭력을 절대 반대해.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을 다치게 하지 않아. 그러니 자이나교를 믿으려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했겠지? 그림 붓다와 6제자 투르키스탄의 밀란에 있는 3세기 무렵의 회화야. 부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은 보리수 아래에서 옆구리에서 부처가 태어났다. 부처는 깨달은 자, 석가모니는 샤카족의 깨달은 자라는 뜻. 불교의 전파. 불교는 크게 두 흐름으로 퍼져나갔다.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지. 중앙아시아의 붓다. 투르판의 베제클린 석굴사원에 그려진 벽화야. 이 석굴사원은 천정과 벽마다 한가득 그림이 그려져 있단다. 6, 7세기의 작품이다. 춤추는 시바. 시바는 힌두교의 대표적인 신이야. 여러 쌍의 팔은 창조와 파괴라는 시바의 다양한 능력을 나타낸단다. 시바의 발밑에 깔려있는 동물은 무질서, 혼돈을 상징해. 크사트리아나 바이샤가 지위가 올라가면서 브라만에 불만이 많이 있었다.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는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다. 카스트 제도는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몇백 년이란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졌어. 카스트 제도에서는 사람을 4가지 계급으로 나눠. 첫 번째 계급을 브라만이라고 해. 브라만은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계급은 크샤트리아. 정치를 맡은 왕이나 귀족들이 여기에 포함돼. 세 번째 계급은 바이샤.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농민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그리고 맨 밑에 수드라가 있어. 정복당한 노예들. 이 4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천한 신분인 이들을 불가촉 청민이라고 해. 중국 사상의 두 흐름, 유교와 도교. 이제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인도의 마하비라보다 10년쯤 먼저 중국에서 공자가 태어났다. 기원전 551년. 공은 성이고 자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꼬리 말이란다. 고대 중국에는 그런 식의 호칭이 많아. 맹자, 노자, 장자, 순자, 손자 등등. 그럼 공자의 이름은 뭐냐고? 구란다. 공자가 태어났을 때 노나라, 중국에서 제나라. 공자가 태어났을 때 중국은 100여 개의 작은 제후국으로 갈라져
서로 천하를 제패하겠다고 싸우던 살벌한 시대였다. 공자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했지. 공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꿈을 안고 55세부터 약 10년 동안 제후국들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제후들에게 설명하고 또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단다. 그럼 55세까지는 뭘 했냐고? 관리가 되어 높은 벼슬을 했지. 당시 중국에는 공자 같은 사상가들이 퍽 많았어. 이들을 통틀어 제자백가라고 한다. 제자백가는 저마다 사상은 다르지만 혼란한 중국을 바로잡겠다는 소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같다. 공자의 사상 핵심은 인이란다. 어질다는 뜻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워. 인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 형제간의 재란다. 효와 재를 가족, 사회, 국가로 넓혀 나가면 즉 인을 실현하면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공자는 생각했어.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킨 사람이 맹자란다. 다음 노자는 어떤 사람일까? 기원전 약 6세기 62년 동안 임신돼서 낳자마자 백발이다. 노자는 도로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어. 도를 얻으려면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 무위는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위를 뜻해. 노자는 훌륭한 왕은 무위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이런 노자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장자야. 장자가 쓴 책 장자는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지. 늪에 사는 꿩은 10걸음에 한 번 먹고 100걸음에 한 번 물을 마시면서도 새장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새장은 퍼나기는 하나 즐겁지 않기 때문이다. 장자에 나오는 한 구절이야. 마음에 드니? 공자의 사상은 나중에 유교가 되고 노자의 사상은 도교로 발전했어. 유교와 도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져갔단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우리가 지금도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나라에 대한 충성을 귀중한 윤리도덕으로 생각하는 건 유교의 영향이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중에는 먼 옛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많아. 종교와 사상이 그렇고 문자도 그래. 기억나니? 영어의 알파벳과 한자의 조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난번 편지에서 얘기했지.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70년에 태어나 기원전 399년 71세에 사망 추정. 5. 알렉산드로스와 헬레니즘 문화. 오늘은 그리스가 있는 에게해로 가보자. 그리스 바로 위쪽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어. 지금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지만 한때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인도의 인더스강 일대까지 이른 광대한 제국이었단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넓은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야. 이름은 알렉산드로스. 고르디움의 매듭을 풀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생김새나 문화가 그리스인과 비슷하단다. 사촌쯤 된다고 할까? 마케도니아가 부강해진 건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왕 때부터야. 필리포스 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야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알렉산드로스의 나이는 갓 20이었어.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 못지않게 자신만만하고 야망이 큰 청년이었어. 어린 시절 전쟁만 하면 이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 않을까봐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지. 왕이 된 알렉산드로스는 벼르고 벼르던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어. 기원전 334년의 일이야. 보병 3만 명, 기병 5천 명이 그를 따랐지. 알렉산드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소아시아에 있는 고르디움에 도착했을 때야. 그 지방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 신정 기둥에 아무도 풀 수 없는 매듭이 메어져 있었는데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전설이었지. 전설을 들은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니? 칼을 빼어 단숨에 매듭을 내리쳤단다.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칼로 지배자가 되었어. 그때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 3세였어. 그는 페르시아에 자존심을 걸고
알렉산드로스의 군대에 맞섰지만 감당하지 못했단다. 결국 다리우스 3세는 전쟁에서 지고 달아나다가 자기 신하의 손에 죽고 말았어. 대제국 페르시아도 멸망했지.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웠어. 예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했을 때 아테네를 불태운 데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말이야. 페르시아를 대표하던 화려한 도시와 문화유산이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렸지.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정복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아시아를 향해 동쪽으로 나아갔단다. 드디어 인도 북서쪽을 흐르는 인더스강에 이르렀지. 그는 겐지스강까지 더 나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병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어. 병사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거든. 마케도니아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으니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니. 제 아무리 싸움에 능한 알렉산드로스도 부하들의 반대에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봐.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말머리를 돌렸지. 10년 동안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곳은 서쪽으로 마케도니아, 동쪽으로 인더스강, 남쪽으로 이집트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었어. 그런데 알렉산드로스는 바빌론으로 돌아가자마자 죽고 말았단다. 열병에 걸려서 말이야. 그때 나이 33살. 10년 동안 전쟁터에서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가 병으로 죽다니 무적의 전쟁 영웅도 병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구나. 알렉산드로스의 꿈. 이렇게 알렉산드로스는 유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졌어. 하지만 그가 이룬 업적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었어. 그는 페르시아의 금고 안에 쌓여 있던 수많은 금과 은을 화폐로 만들어 유통시켰어. 덕분에 생산과 상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지. 그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새 도시를 건설했어.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 지금 남아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이때 건설된 거란다. 그리스에서 온 상인, 학자, 예술가들이 새로운 도시에 살게 되면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이 결혼하는 일이 많아졌단다. 알렉산드로스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했어.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새로운 문화가 태어났어.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섞인 문화였지. 이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한단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던 알렉산드로스의 꿈은 문화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야. 헬레니즘은 세계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겼어.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전해져서 오늘날 유럽 문화의 바탕을 이루었어. 그래서 헬레니즘을 모르면 유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 영향을 주었지. 간다라 미술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까지 전파되었어. 불상이 바로 그것이야. 불상은 간다라 미술의 대표작이란다. 이쯤에서 다시 돌아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대제국이 어찌 되었는지 살펴보자.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고 왕비와 아들 알렉산드로스 4세는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고 말았어. 결국 대제국은 세 나라로 갈라졌어. 그중 한 나라가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스리는 이집트란다.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이야. 역사 속엔 영웅이 여러 등장하지. 알렉산드로스를 비롯해서 카이사르, 나폴레옹, 칭기스칸 등등. 그런데 이름난 영웅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희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제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법이야.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웅과 함께 생사를 나눈 전사들, 그들이 있기에 영웅의 이름이 빛나는 거란다. 보이는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지도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토. 알렉산드로스가 제국을 세웠을 때 중국은 여러 제후국으로 갈라져 서로 경쟁하는 춘추 전국 시대였어. 고대 문화의 중심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큰 도시였어. 왕궁과 신전이 들어서고 파로스 섬에는 거대한 등대가 건설되었어.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는 운하가 만들어져 배들이 오갔단다. 인구는 50만 명을 넘었고 길은 바둑판 모양으로 잘 닦여 있었어. 또 학문과 예술이 발전하여 도서관, 천문대, 동물원, 식물원 등이 세워졌지. 기하학의 유클리드, 자연과학의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활약했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세계에서 처음 세워진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어.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대. 본디 건물은 불타 사라졌고 사진은 2002년에 새롭게 지은 도서관이야. 그림, 간다라 미술의 불상. 초기의 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지 않았어. 불상은 간다라 미술이 낳은 작품이란다. 그 후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갔지. 로마 대 카르타고. 로마의 탄생. 나라와 민족마다 건국에 얽힌 신화나 조상에 대한 전설이 있기 마련이란다. 로마도 예외가 아니야. 신화에 따르면 로마를 세운 사람은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라고 해. 그리스군에게 멸망당한 트로이를 기억하지?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 아이네이아스가 바로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조상이란다. 그리고 로물루스 형제는 전쟁의 신 마르스와 왕녀 레아 실비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테베레 강에 버려진 것을 늑대가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는구나. 신화는 글자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그러나 신화에는 역사적 사실과 신화를 간직해온 사람들의 생각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단다.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게 바로 역사 공부야. 로물루스 형제의 신화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트로이의 후예이며 신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럽게 믿었다는 사실일 거야. 로마가 막 생길 무렵 주변 사정은 어땠는지 알아보자.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한가운데쯤에 자리 잡았어. 북쪽에는 에트루리아인이 살았고 남쪽에는 그리스인들이 세운 식민 도시가 번창하고 있었지. 알프스 너머에는 켈트인이 살고 있었어. 켈트인은 로마인들이 갈리아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란다. 에트루리아인은 일찍부터 그리스와 활발히 교류하던 민족이었어. 무엇보다 토목과 건축 기술이 뛰어났지.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는 로마의 건축 기술은 바로 에트루리아인에게서 배운 거야.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사람과 맹수의 싸움도 본래 에트루리아 문화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 최초의 로마는 작고 문화적으로도 뒤진 보잘것없는 도시국가였어. 그래서 한동안은 에트루리아인의 지배를 받았단다. 그러나 힘을 기른 로마인들은 기원전 509년 에트루리아 출신 왕을 내쫓고 아주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었어. 왕을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시민들의 총회인 민회에서 집정관 2명을 뽑아 정치를 맡겼단다. 집정관의 임기는 1년이었어. 집정관 밑에 관리들도 모두 민회에서 선거로 뽑았지. 그 임기 역시 1년이었어. 귀족 대표로 이루어진 원로원도 만들었어. 원로원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제였어. 원로원은 무슨 일을 하냐고? 집정관에게 정책을 제안하고 충고도 하면서 돕는단다. 로마의 최종 결정권은 민회에 있었어. 시민이면 누구나 민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었지. 그러나 시민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될 수 있었단다. 이 제도를 공화정이라고 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바뀌긴 했어도 로마의 공화정은 약 500년 동안 유지되었어. 그 500년 동안 로마는 천천히 성장했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다. 차근차근 영토를 넓혀가던 로마는 푸른 지중해 바닷가까지 이르자 이제 지중해마저 손에 넣고 싶다는 생각이 일었단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 그때 지중해는 해상 강국 카르타고의 손아귀에 있었거든. 결국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로마는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한단다. 카르타고는 어떤 나라냐고? 로마보다 약 60년 먼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나라야. 카르타고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해안가, 그러니까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 근처에 있었어.
지중해를 주름잡았던 페니키아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는 라틴어로 페니키아를 포에니라고 하기 때문이란다. 라틴어는 로마인의 언어야. 눈치 빠른 세운이 페니키아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전쟁 이름을 붙인 걸 보니 로마가 이겼나 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가 보자.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 포에니 전쟁은 약 120년 동안 3번에 걸쳐 벌어졌어. 1차 전쟁은 기원전 264년에 시작되어 23년 만에 로마의 승리로 끝났어. 2차 전쟁은 23년이 지난 뒤인 기원전 218년에 시작되었지. 로마인들은 이 2차 전쟁을 한니발 전쟁이라고 했어. 한니발은 당시 카르타고군을 이끌고 로마를 위협하던 장군이야. 한니발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해낸 사람이란다. 군대를 이끌고 험하디험한 알프스 산맥을 넘었으니까. 로마인들은 한니발이 설마 알프스를 넘어오랴 하면서 그쪽은 신경 쓰지 않았다가 허를 찔렸어. 세계 역사에는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또 한 사람의 장군이 있어. 나폴레옹이란다. 하지만 그건 한니발이 죽은 뒤 2000년도 더 지나서야.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 땅으로 들어선 한니발은 연전연승 이탈리아 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수도 로마를 위협했어. 무려 10년 동안이나 말이야. 로마인들은 겁에 잔뜩 질렸단다. 아이가 울면 문간에 한니발 와 있다 뚝 할 정도였대. 하지만 승리의 여신이 최후로 손을 들어준 쪽은 로마였어. 로마는 한니발과 정면으로 대적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지. 한니발의 후방을 공격하기로 한 거야. 그 일을 맡은 사람이 30살 난 청년 장군 스키피오야. 스키피오는 한니발 몰래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해서는 한니발이 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어. 하는 수 없이 한니발은 서둘러 군사를 거둬서 본국으로 돌아갔지. 자마 평원에서 로마 대 카르타고, 스키피오 대 한니발의 결전이 벌어졌어. 결과는 로마의 승리. 한니발의 작전을 스키피오가 미리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2차 포인 전쟁은 로마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다. 카르타고라는 강적을 물리친 로마는 이제 거칠 것 없이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손에 넣게 돼.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를 알지?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너무 기뻐서 발가벗은 채 거리를 달렸다는 사람 말이야. 그가 죽은 것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 때란다. 로마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열중하다가 그만 성난 군인의 손에 죽고 말았대. 로마와 카르타고는 그 뒤에도 한 번 더 맞붙었어. 기원전 149년에 일어난 3차 포에니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도 카르타고는 졌고 카르타고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폐허가 된 땅에 로마군은 소금을 뿌렸단다. 저주받은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로마의 풍습이었거든. 지금까지 로마를 둘러봤구나. 조그만 도시국가로 출발해서 알프스를 넘어 쳐들어온 카르타고와 이겨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어.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해줄게. 사진, 로마의 복원 모형. 337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의 로마를 복원해 놓은 모형이야. 왼쪽에 대경기장, 오른쪽에 콜로세움이 눈에 띄는구나. 전성기 때 로마의 인구는 100만 명이었다고 해. 사진, 로마 시민의 광장 포럼. 포럼은 고대 로마 도시의 광장을 말해. 포럼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것은 포럼 로마럼, 바로 로마 광장이란다. 로마 광장은 원래 언덕으로 둘러싸인 낮고 습한 땅이었어. 그런데 에트루리아인이 왕이었을 때 물을 빼기 위한 수도관을 땅속에 설치했고 차츰 신정과 공공 건물이 들어섰어. 로마 광장은 재판과 집회가 열리고 시장으로 이용되는 등 시민 생활의 중심 무대가 되었단다. 로마 광장 외에도 많은 광장이 생겼어. 광장 주변에는 신전, 사원, 공중 화장실, 목욕탕 등이 있었으며 여기저기 개선문, 기념탑이 세워졌지. 폼페이의 광장. 로마 남쪽에 있는 도시 폼페이의 광장이야.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하루아침에 묻혀버린 도시란다. 한니발은 보병 4,000에 기병 12,000, 코끼리 38마리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건넜다. 7. 진나라와 한나라. 오늘은 중국으로 가자꾸나. 로마가 한니발과 한판 승부를 벌일 무렵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오랜 분열 시대가 끝나고 통일국가가 세워졌구나. 스스로 최초의 황제라 칭했던 진시 황제가 세운 진나라란다. 기원전 221년. 물론 진나라 이전에도 통일국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고대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국에는 황허 일대에 하나라, 은나라가 있었다고 했지. 그 다음에는 주나라가 있었다. 주나라는 오랫동안 수많은 작은 제후국으로 갈라져 서로 싸웠다. 이때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다. 공자나 노자를 비롯해 제자백가가 활약한 때가 바로 이 무렵이다. 춘추 전국시대는 몇백 년 동안 계속되었다. 최초의 황제, 진시 황제. 진시 황제는 오랜 분열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건설했다. 예전에 주나라는 제후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알아서 다스리게 했다. 그런데 진시 황제는 제후를 없애버리고 관리를 직접 하견해 다스렸다. 진나라를 가리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하는 이유는 진이 차지한 영토가 이전의 하, 은주보다 훨씬 넓다는 것 말고도 중앙의 정치력이 지방까지 미치는 최초의 중앙 집권 국가였기 때문이란다. 진시 황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만리장성과 분서갱유이다. 분서갱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진시 황제는 제자백가의 사상 가운데 법과 사상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했다. 법과 사상은 왕족이든 백성이든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사상이다.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사상이었다. 진시 황제는 법과 외에 쓸모없는 사상은 단호히 배격한다는 뜻으로 제자백가의 책들을 불살라버렸다. 게다가 반대하는 학자들을 산채로 묻어버렸다. 이를 분서갱유라고 한다. 분서갱유는 진시 황제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대표 사례로 여겨지곤 한다. 무시무시한 진시 황제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진시 황제 때 진나라는 날로 세력이 커져서 멀리 서양에까지 이름을 알렸다. 오늘날 서양인들이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게 된 것도 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만리장성은 북쪽에 사는 흉노족을 막으려고 쌓은 거다. 그런데 만리장성은 진시 황제 때 처음 쌓은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연나라, 조나라 같은 제후국들이 자기 나라 국경에 각각 쌓았던 것을 진시 황제가 서로 연결시키고 부서진 곳을 고쳐서 완성한 것이다. 전체 길이는 자그마치 2,400km, 100여만 명이 9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한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진나라였지만 수명은 아주 짧았다. 통일 제국을 세운 지 불과 15년 만에 멸망했다. 진시 황제가 죽자마자 곧 허물어지고 만 것이다. 왜 그랬을까? 진시 황제의 정치는 강력한 대신 백성들을 몹시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그가 죽자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그 틈에 진시 황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중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항우와 유방이다. 항우는 귀족 세력의 대표자요, 유방은 귀족은 아니지만 새로 떠오른 샛별 같은 존재였다. 항우와 유방의 싸움은 아주 흥미진진해서 노래로 전해오고 있다. 항우가 사랑하는 우미인과 작별하는 장면은 콧등이 시큰하단다. 참고, 진나라의 왕위 서열 끝이었던 자초 왕자는 조나라의 볼모로 가 있었다. 왕위 서열에서 더 멀어졌다.
졌는데 조나라 상인 여부리가 자초에게 투자했다. 조나라 관리에게 잘 보이게 하고 진 왕비에게 자초를 소개했다. 왕비는 자초를 양자로 삼았는데 그 자초가 여부리의 집에 가서 미희를 보고 반해 데려와 결혼을 했다. 그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진시황이다. 나중에 자초는 왕이 되지만 3년 만에 죽고 13살의 진시황이 왕이 됐다. 미희와 여부리가 정치를 하게 됐고 20대 초에 직접 정치를 하고 30대 후반에 통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은나라의 주왕 마지막 왕은 포악하고 달기와 주지웅님. 달기는 여우에게 영혼을 팔았을 만큼 예쁜 주나라 후반의 유왕과 포사 이야기. 웃지 않는 여자. 봉화를 올리면 미소를 올리고 봉화를 올리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쇠퇴. 수도를 라급으로 이전. 권위가 하락해서 분열이 되어 춘추시대 5패 제5초월진. 전투 규모가 커지고 다음으로 전국시대 7웅 진연조위한제초. 요경이 발달하는데 소와 철제 기구로 농사를 짓고 생산량이 증가하며 총동화폐, 교육력이 발달하고 전쟁이 많아 백성들은 고통스럽지만 학자들은 제자백과, 공자는 주나라 예를 찾아서 돌아가자. 묵자의 묵가사상은 육아는 차별적이라 비판하고 평등사상, 반전사상, 노자의 도가사상, 65년 임신, 80년 임신, 낳는데 늙은 아이, 흰머리, 노자, 장자, 한비자 법가. 은나라 마지막 주왕 달기, 주나라 유왕 포사, 오나라 부차와 서시. 이야기. 중앙집권제, 9년제, 황제칭호를 사용, 문자, 도로정비, 도량형 통일, 자척, 대, 말, 근, 사상 통일. 만리장성은 150만 명 동원, 아방군 자신의 무덤, 토목공사로 재정이 엉망이었다. 진시황이 죽고 진승과 오강의 난. 홍수에 의해 군대 진군이 늦자 중간부자 참수법에 의해 죽을 처지에 되자 진승이 반란. 왕의 정상에 시가 따로 없다. 진승이 오강 죽이며 실패. 그 후 난이 많이 일어났다. 항우가 사랑한 우미인과의 작별은 패왕별희. 중국 문화의 기틀을 닦은 한나라. 유방은 항우를 이기고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했다. 기원전 202년의 일이다. 한나라는 400년 넘게 번영했다. 사람들은 보통 한나라 때에 이르러 중국 문화의 기틀이 잡혔다고 말한다. 고대로부터 전해온 중국 문화가 한나라 때 조합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을 한족이라고 하고 중국 문자를 한자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한나라는 같은 시대에 서양에서 세력을 떨친 로마보다 훨씬 앞선 문화를 자랑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로 일본 대사를 지낸 라이샤워는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 때에 이르면 중국에서 서양으로 밀려가는 문화의 물결이 서양에서 중국으로 흐르는 물결을 압도했다. 한나라는 7대 황제 무제 때 크게 발전했다. 무제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흉노족을 물리친 일이다. 흉노족은 옛날부터 해묵은 골칫거리였다. 오죽하면 가을을 가리키는 말로 청고마비라는 말이 생겼겠나? 이 말은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이 오면 말을 타고 달리는 흉노족의 침입이 곧 닥친다는 근심이 담겨있다. 무제는 골칫거리 흉노족을 멀리 고비사막 너머로 몰아냈다. 그리고 지금의 광둥, 광시지방에 있던 월남과 베트남 북부를 정벌했다.
그런 다음 눈길을 돌린 곳이 동쪽에 있던 고조선이다. 1년여의 치열한 항쟁 끝에 고조선은 무너졌다. 이때가 기원전 108년 여름이다. 고조선의 땅에는 낭랑, 임둔, 진번, 현도의 한 사군을 세웠다. 그 가운데 임둔, 진번, 현도 세 개군은 고조선 유미들의 항쟁으로 곧 없어지고 낭랑군만 남아있다가 313년 고구려에게 정복당했다. 그런데 흉노족을 물리치려는 무제의 노력이 낳은 뜻밖의 결과가 무엇일까? 바로 비단길이다. 무제는 황제 자리에 오르자마자 장관을 멀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월지국으로 보냈다. 함께 손잡고 흉노족을 물리치자고 사신으로 보낸 것이다. 장관은 텐샨 산맥 북쪽 기슭, 텐샨 복로를 거쳐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파미르 고원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텐샨 산맥 남쪽으로 돌아왔다. 도중에 흉노족의 포로가 되어 흉노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10년쯤 살다가 겨우 탈출해서 13년 만에 귀국했다. 그 뒤로 장건은 같은 길을 2번 더 왕복했다. 그가 개척한 길을 비단길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 길을 통해 중국의 비단이 로마로 하도 많이 들어가서 로마 경제가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단길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로 구실을 톡톡히 했다. 이 길로 거울, 칠기, 복숭아, 살구 등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가고 석류, 오이, 호박, 호두, 수박 같은 중앙아시아의 산물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불교와 이슬람교 역시 비단길을 거쳐 중국에 들어왔다. 비단길을 통해 중국에 들어온 것들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다. 비단길의 서쪽 끝이 로마라면 동쪽 끝은 우리나라였던 셈이다. 그럼 한무제에게 고비사막 너머로 쫓겨난 흉노족은 어찌 되었을까? 그들은 서쪽으로 머나먼 길을 떠났다. 그로부터 300여 년 뒤에 로마 제국으로 훈족이 쳐들어와 로마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 훈족이 바로 흉노족의 후예라고 한다. 무제의 업적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유교를 국교로 삼고 유교 사상을 공부한 이들을 관리로 뽑아 쓴 것이다. 유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동안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던 유교의 책들이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학자와 정치가들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지금의 국립대학 비슷한 학교를 세우고 졸업생은 시험을 치르게 해서 관리로 채용했다. 이런 방식의 관리 채용은 중국 정치제도의 기본틀로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다. 진나라 기원전 221년, 한나라 기원전 202년, 수나라 589년, 당나라 618년. 전한, 신, 후한, 삼국시대, 진, 5호 16국, 남북조시대, 수, 당 618에서 907년, 5대 19국, 송 960년, 원 1271년, 9. 수나라와 당나라. 예로부터 중국인은 자부심이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오랑캐라 부르면서 자기들에게 복속하는 존재로 여겼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의 역사는 순수한 중국인, 즉 한족만의 역사가 아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수나라, 당나라는 중국인이 오랑캐라고 부른 다른 민족의 후손이 세운 나라다. 선비족. 수당뿐만 아니라 원나라, 청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중국의 역사와 문화는 한족만의 것이 아니라 한족과 다른 민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일궈낸 거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중국 역사를 말할 때는 대개 진과 한, 수와 당을 각각 묶어 얘기한다. 아마 진과 수가 강력한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면서도 금방 멸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는 진과 수가 닦았지만 그 기초 위에서 번영의 꽃을 피운 건 한과 당이었거든. 당나라는 중국 고대 문화의 완성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런 당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초를 닦은 수나라에 대해 알아보자. 수양제의 대운하 건설. 수나라는 589년 양견, 문제이 세운 나라야. 그때 유럽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인이 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까 말했듯이 양견은 한족이 아니라 선비족의 후손이다. 선비족은 중국 북부에 북이라는 나라를 세운 만큼 강한 민족이었다. 양견이 죽고 둘째 아들 광, 양제, 이 즉위하여 양제가 되었다. 양제의 통치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운하 건설이다. 운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큰 강을 연결하고 강 바닥을 깊이 파내어 배가 드나들게 만든 것이다.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것이었다. 꼬박 6년에 걸친 대공사였다. 운하의 폭은 60m, 총 길이는 2000km에 이르렀다. 운하 덕분에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 남쪽의 물자가 빠르고 안전하게 북쪽으로 운반되어 남과 북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다. 또 바다에서 육지 깊숙한 곳까지 배가 드나들게 되었다. 운하의 물은 농사에 필요한 관계 용수로도 쓰였다. 그런데 운하 덕분에 생긴 이 모든 이익을 실제로 누린 것은 수나라가 아니라 당나라였다. 수나라가 얼마 안 가 멸망했기 때문이다. 진시 황제 때 쌓은 만리장성이 진나라가 금방 멸망하는 바람에 다음에 한나라가 유익하게 쓴 것과 마찬가지다. 수양제의 통치 가운데 또 하나 두드러진 것은 고구려 원정이다. 양제는 운하 건설을 마친 뒤 전쟁을 일으켰다. 612년의 일이다. 113만 명의 군사와 그 2배쯤 되는 군량 수송대를 황제가 친히 선두해서 이끄는 대원정이었다. 전체 군사가 출발하는 데만 꼬박 40일이 걸렸다. 그러나 고구려와 벌인 전쟁은 수나라의 멸망을 지촉했다. 오랜 대공사와 전쟁을 달가워할 백성이 어디 있을까? 게다가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살수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수나라 군대 30만 5천여 명 중 약 2,700명만 겨우 목숨을 건져 돌아갔다. 이 싸움을 살수대첩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제는 고구려를 단념하지 않았다. 2번 더 원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나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2번 다 도중에 그만두었다. 반란의 원인은 힘든 공사와 연이은 전쟁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반란군에 쫓긴 양제는 강도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천염에 젖어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자신의 친위대 대장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 강력한 국가로 군림했던 수나라는 37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당태종과 안시성 싸움. 수나라가 멸망한 뒤 새 나라 당을 세운 사람은 이연이다. 고조. 이연 역시 선비족의 후손이다. 이연의 어머니와 수나라를 세운 양견의 부인은 한 자매였다. 당은 2대 황제 태종 이세민 때 크게 발전했다. 정치가 안정되고 백성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가 꽃을 피웠다. 상공업과 무역이 크게 발달하고 외국의 문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당나라 수도 장안, 시안은 문화의 중심지요 교역의 중심지였다. 신라, 일본, 인도, 아라비아, 서역,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에서 모여든 상인, 사절단, 유학생들로 넘치는 인구 100만의 국제도시였다. 이때 장안에서는 생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역인들을 오늘날 서울에서 서양인들 보는 것 못지않게 많이 볼 수 있었으며 귀족들의 집안에서는 서역풍의 요리가 크게 유행했다는구나. 이 무렵 장안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도시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정도다. 당태종은 나라 밖으로도 세력을 뻗쳐서 영토를 크게 넓혔다. 서쪽으로는 아랄해, 북쪽으로는 바이칼호 부근, 남쪽으로는 베트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태종이지만 고구려 원정에는 역시 실패했다. 당태종과 고구려 안시성의 싸움은 유명하다. 성주 양만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안시성 사람들은 1년 가까이 계속된 당태종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냈다. 단념하고 철수한 당태종은 3년 뒤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의 수건 사업이던 고구려 원정에 성공하게 된다. 3대 황제 고종 때 신라와 손잡고 백제의 수도 사비성과 고구려의 수도 평영성을 함락시켰다. 당의 영토는 이때가 가장 넓었다. 당의 국력과 문화가 절정에 이른 것은 8세기 초 현종 때다.
현종 6대 황제 712에서 756년. 태종 시절의 번영을 뛰어넘을 정도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큰 발달을 이루었다. 그런데 현종은 말년에 양귀비를 총애한 나머지 정사에 게을리했고 사회는 아주 어지러워졌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안록산의 반란이 일어난 것도 이때다. 안록산의 반란은 9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한때 현종이 수도 장안을 버리고 도망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큰 세력을 떨쳤다. 양귀비는 자결하고 이 무렵 백성들의 고통을 시로 노래한 사람이 바로 이태백과 두보다. 두 사람은 중국 2대 시성이라 일컬어진다. 결국 현종은 안록산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 아들에게 왕위 자리를 내주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그 후 반란을 진압하느라 재정난에 부딪힌 당 황실은 세금을 늘려서 수입을 늘렸다. 처음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차츰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사회가 불안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9세기 말이 되면서 대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던 당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주온 황소의 난 이후 멸망, 장안 점령. 당나라의 번영과 멸망은 지배층이 자만심에 빠지고 사치하고 안이하게 생활하는 태도가 사회에 퍼지면 어느 나라든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당나라 1대 황제는 이연 고조. 고조에는 아들이 1, 2, 3 있었는데 두 번째 이세민 형제를 다 죽이고 왕이 된다. 그가 태종이다. 현종이 57세 때 18번째 아들의 처 22세 된 양귀비를 아들 이혼시키고 사찰에 넣었다 다시 데려와 사랑한다. 이름은 양혹환이라고 하고 27세 때 기위비가 된다. 안록사는 현종이 아낀 양자 같은 사람, 뱃속에 충성심이 가득하다. 200kg가 넘었기 때문에. 당태종 8세기 최대의 국제도시 장안.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그 규모가 동서 약 9.5km, 남북 약 8.5km에 이르렀다. 도시 전체가 5m 정도의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문을 3개씩 열어놓았다. 장안에는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지방의 병사, 승려, 도사 등을 합치면 그 수가 120만 명을 훨씬 웃돌았다고 한다. 장안에는 세계 각지에서 많은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한족의 고유한 문화에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가 더해졌다. 또 장안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서양에도 전파했으니 장안은 국제도시라 불릴만 했다. 당태종의 후궁이었던 무명은 사찰로 들어갔다가 고종의 후궁으로 다시 들어와 왕후를 내쫓고 황후가 된다. 그리고 고종 대신 정치를 한다. 첫 번째 황후의 부인인 황후의 태자는 황후가 정치를 못하게 하다가 죽게 되고 측전무의 아들 첫 번째 장남 이홍은 변방에서 쫓겨나 죽게 되고 두 번째 의연 황제가 됐는데 그리고 세 번째 중종이 50일 만에 외척이 정권 잡으려고 하자 쫓아내고 예종 넷째 아들 예종을 왕위에 앉히는데 그를 바로 쫓아내고 자신이 황제가 된다. 반대파를 몰아내고 그가 측천무이다. 최초이자 최후의 황제. 그는 공포 정치와 억압 정치를 하는데 되레 백성들은 편안했다. 축천무후 사후 중종이 다시 황제가 됐는데
그 중종의 부인이 중종을 죽이고 다시 황제라고 되려 할 때 예종의 셋째 아들인 현종이 부인을 죽이고 예종을 다시 황제로 올린 후에 나중에 현종이 6대 황제가 된다. 10. 야마토와 니폰. 아스카 문화를 낳은 한국인. 일본에 본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은 아이누야. 내가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보는 요즘 일본인과는 뻑 다르게 생겼다. 피부가 희고 몸에 털이 많지.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의 일본인은 한반도에서 건너갔거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해. 그럼 아이누들은 어디로 갔냐? 멸종되다시피 해서 살아남아 있는 숫자는 얼마 안 된다. 일본 북쪽 지방으로 쫓겨가 거기서 살고 있어. 일본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으로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있어. 우리의 삼국사기보다 조금 먼저 쓰였지. 그 책들에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자손이 일본을 건국했다는 신화와 천황들의 계보가 실려 있어. 일본인은 자기네 왕을 천황이라고 한단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33대 스이코 천황부터는 554부터 628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그 이전은 꾸며낸 인물이더래. 그리고 나라라고 할 만한 존재가 등장한 것은 스이코 천황 때부터고 이때 있었던 나라는 야마토국, 외국이라고도 하지. 야마토국은 기원 후 200년 무렵에 탄생했다. 진구황후라는 여황제가 세웠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외국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이고 진구황후는 우리 민족이라는 주장도 있어. 확실한 건 아직 알 수 없단다. 그렇지만 야마토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으로부터 열심히 문화를 받아들여 익힌 건 틀림없어. 그 어떤 나라보다 백제의 도움과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지. 야마토국은 비록 천황이 있긴 했지만 이름뿐이고 실제 권력은 몇몇 힘센 집안에 있었어. 힘센 집안이 천황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정도였으니 천황은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는 셈이었지. 힘센 집안들끼리 권력 다툼이 아주 치열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 그 권력 다툼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건 소가씨였다. 소가씨는 집안 사람을 내세워 스이코 천황으로 만들었고 실제 정치는 역시 소가씨 집안 사람인 쇼토쿠 태자에게 맡겼다. 572에서 621년 6세기 말의 일이야. 쇼토쿠 태자는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법을 새로 만들었어. 그리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지. 쇼토쿠 태자의 집권기에 야마토국의 문화는 크게 발달했다. 이때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 야마토국의 수도가 아스카였기 때문이야. 그 이름을 따서 아스카 문화라고 한다. 아스카 문화의 핵심은 불교란다. 쇼토쿠 태자는 호류사, 시텐노사 같은 절을 짓고 불교를 연구하여 직접 불경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다. 호류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절로 손꼽힌단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적 건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호류사의 금당의 벽화를 그린 사람이 누군 줄 아니? 고구려의 스님 담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벽화는 1949년에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 전하는 것은 다른 화가들이 원래의 그림을 본떠서 그린 모사품이란다. 얼마 전 호류사에 있는 아미타열의 좌상의 받침대에서 인물화가 발견되었어. 7세기 무렵에 그려진 것인데 학자들은 이 인물화의 주인공이 고구려 사신일 거라고 말하고 있어. 야마토국의 불교를 처음 전해준 건 백제야. 일본 서기에 백제의 성왕이 누리사치계를 보내 불상과 불경을 전했고 백제 스님 16명이 건너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는 불교뿐 아니라 한자와 유학도 전해주었다. 아지키와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일본의 글자를 가나라고 하지. 가나는 한자를 기초로 해서 만든 글자야. 만약 백제가 한자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일본의 가나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나 훨씬 늦게 빛을 보았을 것인지도 몰라. 백제뿐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의 수많은 학자, 기술자, 예술가, 스님들이 야마토국으로 가서 문화를 전해주었어. 고구려 스님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아까 말한 담징은 물감과 멍 만드는 법, 종이 만드는 법을 전해주었어. 그 시절 야마토국의 건축 기술은 웅장한 호류사를 지을 만큼 발달해 있지 못했지. 호류사를 직접 지은 사람들은 백제에 고구려 신라에서 건너간 기술자들이었단다. 호류사에 안치된 불상과 공예품은 대부분 백제에서 건너간 예술가들이 만든 것이고 그곳에서 불법을 가르친 스님들 역시 삼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었어. 농업 기술자들은 저수지를 파고 관계 시설하는 법을, 재봉 전문가들은 옷 만드는 법을, 금은 세공 기술자들은 세공 기술을 전해주었지. 그 중에서 일본에 살면서 대대손손 자신의 일을 물려준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귀화인이라고 했단다. 9세기에 일본에서 편찬된 신찬성시록이란 책을 보면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간 귀화인의 성씨가 무려 326개에 이른단다. 이렇게 일찍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삼국시대 사람들의 자취는 지금까지 일본 곳곳에 남아있어. 일본인들은 아스카 문화를 일본 문화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아스카 문화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삼국시대 사람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단다. 새로운 이름 일본. 쇼토쿠 태자가 죽은 뒤 소가씨가 쥐었던 권력은 후지와라씨 집안으로 옮겨졌어. 후지와라씨는 수도를 나라로 옮겼단다. 나라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본떠 지은 도시야. 80년 후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다시 옮김. 얼마 후 다시 수도를 교토로 옮기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지. 나라의 수도를 두고 있을 때 중국 황제가 보낸 편지에 대일본국 황제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몹시 마음에 들었나 봐. 그때부터 야마토 대신 일본을 정식 국호로 쓰기 시작했단다. 일본식 발음으로는 니폰이야. 저펜. 서양인들은 일본을 저펜이라고 하지. 그건 동방견문록을 쓴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 때문이란다. 13세기에 중국에 왔던 마르코 폴로는 일본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동방견문록에 써놓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니폰국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듣고 지팡고라고 써놓았다는구나. 지팡고가 나중에 저펜이 되었다고 해. 일본 천황은 현재 126대 나루히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황제 때는 124대 히로히토, 그리고 125대 아키히토. 11. 앙코르와 스리비자야. 빈네카, 퉁갈, 이카. 인도네시아 자바의 경언이야.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뜻이지. 서로 다른 것들이 사이좋게 공존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울려 산다는 말인 것 같다.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격언이야. 인도네시아는 인도, 중국, 이슬람, 유럽의 영향을 고루 받았고 그 각각의 문화들이 서로 뒤섞이고 어우러져 있다. 장엄한 앙코르. 불교 제국 스리위자야. 세계 지도에서 동남아시아를 찾아보자. 중국 남부에 있다하서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곳이 인도차이나란다. 오늘날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타이 같은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다. 바다를 건너면 크고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지. 자바섬, 수마트라섬, 보르네오섬, 발리섬.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종교는 폭 다양해.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가 공존하고 있다. 다양성 속의 통일이란 말 또 한 번 실감나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더듬어 보자. 기원 후 1, 2세기 무렵 인도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이 지역에 여러 국가를 세웠다. 그래서 국가나 도시 이름이 인도와 관련된 것이 많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이름은 인더스강에서 나온 인도와 그리스어로 섬 또는 국가를 뜻하는 네소스가 만나 이루어진 이름이란다. 2세기쯤에 세워진 참파, 3세기에 태어난
판두란감, 그 200년 뒤에 번영한 캄보자, 모두 인도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야. 이 나라들은 외국과 무역을 주로 했어. 서쪽으로는 인도, 동쪽으로는 중국, 바다 건너로는 다른 섬에 물건을 내다 팔았지. 9세기가 되면 캄보디아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캄보디아 제국은 400년 동안 존속했어. 무척 화려하고 강력한 제국이었지. 수도는 앙코르톰, 장엄한 앙코르란 별명으로 널리 알려질 만큼 크고 화려한 도시였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였단다. 당나라의 국제도시 장안이 부럽지 않은 규모였지. 근처에는 아름다운 사원 앙코르와트가 있었어. 그런데 장엄한 앙코르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최후를 맞게 된다. 1300년 무렵 메콩강이 넘쳐 흘러 앙코르 주변의 논밭을 모조리 휩쓸어 버렸어. 그 논밭에서 나는 생산물로 먹고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굶주리다 못해 하나둘 다른 곳으로 떠나갔어. 결국 장엄한 앙코르는 밀림이 무성한 짐승들의 잠자리로 변해버렸단다. 백성과 수도를 잃은 캄보디아 제국은 시름시름 앓은 환자처럼 약해져서 외국의 침입에 시달리다가 멸망하고 말았지. 그러나 앙코르와트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화려했던 시절을 말해주고 있어. 캄보디아의 기술자가 만든 훌륭한 물건이 다른 나라로 실려나가고 먼 나라 상인의 상품을 갖고 모여들던 시절을 말이야. 앙코르와트, 앙코르는 왕이 머무는 수도라는 뜻이고 와트는 사원이란 뜻이야. 거대한 규모와 아름다운 조각들로 이름난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제국의 화려한 시절을 말해주고 있어. 이번엔 인도차이나에서 바다를 건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마트라 섬으로 가보자. 1, 2세기쯤에 인도 남부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 작은 도시를 세웠어. 이 도시는 점점 커져서 7세기 무렵에는 큰 나라가 되었단다. 나라 이름은 수마트라. 수도는 산속에 자리 잡은 스리위자였어. 수마트라도 주로 무역을 했어. 동남쪽 바닷가에 자리 잡은 팔렘방 항구가 무역의 중심지였지. 팔렘방은 중국 배들이 드나들기 쉬운 위치에 있었단다. 인도와도 무역을 활발히 했지. 수마트라 사람들은 불교를 믿었어. 이곳을 세 차례 방문해 10년 넘게 머문 중국의 한 스님은 스리위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 스리위자야에는 1000명 이상의 불교 승려가 있어 학문과 수행 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그들은 인도와 조금도 다름없이 모든 교리를 깊이 연구하고 있다. 수마트라는 날로 세력이 커졌어. 수마트라 섬,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보르네오, 필리핀, 술라웨시, 자바의 절반, 포르모사, 지금의 대만의 절반, 실론, 중국 광둥 근처까지 차지했어. 아마 실론과 마주보는 인도 남쪽 끄트머리도 차지했을 거야. 수마트라 제국은 수도의 이름을 따서 스리위자야 제국이라고도 했단다. 쌀과 향료의 섬 자바.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가 쓴 책에는 자바 섬을 쌀의 섬이라고 하면서 그 번영을 소개한 대목이 있어. 2세기 무렵 쓰인 인도와 중국의 기록에도 자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자바는 원시인의 화석이 발견된 곳으로도 유명해. 지금으로부터 약 50만에서 60만 년 전에 살았던 인간이 남긴 화석이야. 그러고 보면 자바 섬은 아주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인가 봐. 8세기 중엽에 자바 섬을 다스린 왕조는 사이렌드라 왕조였어. 사이렌드라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산의 왕이라는 뜻이란다. 사이렌드라 왕조는 불교를 믿었어. 자카르타에 보로부두르 사원을 건설했는데 이 사원에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조각 작품이 1460면 가득 채우고 있단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불교 유적지로 손꼽히고 있어. 너도 잘 알고 있는 마르코폴로는 동방견문록에 13세기의 자바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지. 자바 섬의 둘레는 3000마일이나 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한다. 이 섬은 어느 왕의 영토이다. 이 섬은 참으로 풍요로운 섬이다. 후추, 감송향,
고량화 등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값비싼 향료가 이곳에서 난다. 갖가지 상품과 수많은 상인을 실은 배들이 셀 수 없이 이 섬을 찾는다. 이 섬의 풍요로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마르코 폴로가 말하는 왕은 싱가사리 왕조의 크리타나가라 왕이란다. 그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사신을 쫓아보낼 정도로 자신만만했어. 화가 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는 군대를 보내 자바를 공격했지. 크리타나가라 왕은 전쟁 중에 죽고 그 후계자 비자야가 원나라 군대를 몰아낸 다음 새 왕조를 열었어. 새 왕조의 수도는 마자파힛. 마자파힛 왕국은 세력을 키워 14세기 무렵에 수마트라 제국의 수도 스루위자를 점령하고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대부분과 말레이 반도 일부를 차지했단다. 마자파힛 시대에 쓰인 책을 보면 자바의 문화 수준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 건축, 그 중에서도 사원 건축이 뛰어났다. 약 500개의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인 석조 건축물로 꼽히는 것도 있단다. 보로부두르 사원. 자카르타에 있는 사원이다. 작은 탑들이 늘어서 있는데 안에는 불상이 들어있다. 사진에 보이는 불상은 탑이 없어지는 바람에 드러난 것이다.